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도 인터넷 통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17세 남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건강은 자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아들들을 둔 엄마로서 지금 얼마나 갑갑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을지 눈에 선하지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에 잘 동참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죠. 아직 추가 인강에 대한 공지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4월에 다 같이 웃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 교재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 연락 받으셨죠? 지난 유튜브 강의 안내에서도 공지를 해드렸었는데요. 교재비가 부담스럽다라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 교재를 변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각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의료정보관리학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재는 주로 통합의료 정보 시스템을 중점으로 집필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그 사이버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볼까 해요. 오프라인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병원 시스템의 전문 컨설턴트를 모셔서 향후 의무기록 정보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올 1년 동안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한번 제시받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주 과제는 특강하고 인터넷 정보를 이용을 해서 EMR, EHR, PHR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것을 서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하게 된 리암조 조영래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의 모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창 대학 캠퍼스에서 신입생 환영회, 각종 동아리 활동, MT 등으로 에너지가 넘쳐야 할 때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시민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혜 교수님으로부터 특강 부탁을 받고 짧은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또 배우고 학습하면서 적응해 가죠. 여러분들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적 이슈인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에 대해서 의료정보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 문명의 발전과 관련된 사안은 정답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의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디지털 하스피탈 4차 산업혁명과 의료 정보 관리라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각종 매체나 서적, 언론을 통해서 흔하게 접하는 친숙한 용어죠. 또 우리나라처럼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 강국이라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 마땅한 정책적 용어를 찾지 못하고 브로드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원론적인 단어를 여기저기서 사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 변화를 산업혁명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한두 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연도를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18세기 증기기관 발견과
기계혁명을 우리는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사람, 가축을 이용한 어떤 수공적, 지역 중심적인 농경사회에서 이때 증기기관차와 증기선박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공업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자, 이후 100년이 지난 1870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전기의 발견으로 산업혁명에 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기차와 선박 등 운송수단과 같이 헤비한 장치들 중심의 동력원이라면, 전기는 이러한 동력이 소형의 공장은 물론 가정으로까지 보급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또 100년이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인터넷 출시, 통신 기술의 인프라는 제3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사회와 문명에 적응한 사람들에게 제3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에 비하면 충격이나 체감은 훨씬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의 변화 범위나 사회의 변화 범위는 훨씬 거대했습니다. 근데 경험 효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과정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자, 제3차 산업혁명 속에서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속도는 예측할 수 있는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공식화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다 라고 주장들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IT 통신 등의 공통된 기반에서 이루어진 변화이기에 통상 제2의 정보통신혁명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내다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와의 연결성을 사업 모델의 핵심에 둬야 하고, 또 오픈 방식의 협업에 가능한 인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빅데이터 정보와 협업, 공유입니다. 산업혁명을 큰 틀에서 살펴보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과 깊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제2의 정보혁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차 산업혁명과 다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연결을 통한 사회라면 4차 산업혁명은 실시간 리얼리티가 가능한 초연결 사회구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사물 인터넷, IoT, 가상현실, VR,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그동안 인간만이 우월하게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지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결한 2016년 3월이었죠. 바둑 대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통해서 인공지능, 즉 AI 발전을 직접 느낄 수도 있었고 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은 이렇게 초연결과 초지능의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큰 범위, 엄청난 속도로 인하여 사회와 인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슈들은 많지만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케이슨의 정의를 많은 부분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케이슨의 정의를 가장 공감하면서 저 또한 이론적으로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의 산업 기반이 1차, 2차 산업혁명이 현실 기반에서 발전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이었겠죠? 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의 발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상현실과 현실 기반은 각각의 차원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연결이 돼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매장과 기업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진흥을 통한 융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O2O,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죠. 모델을 설명하면 심플한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소유하게 되고 자원의 아날로그 세상과 정보와 공유, 관계로 구성된 디지털 세상이 공존하는 산업 환경을 4차 산업혁명이라 정의하면 심플하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생활정보, 활동정보와 각종 센서 기술의 발달로 생체정보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또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AI를 통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차량 내비게이션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도 정보는 디지털화가 되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상용화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여기에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도로교통 정보를 AI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오프라인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AI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렇게 쌓여진 어떤 학습 효과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시간과 더 확대된 연결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매번 최적화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얻는 방식을 이제는 단순히 어떤 기관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물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가고 있죠. 또 저 같은 경우 취미로 드론을 하는데요. 가끔 필요한 작은 부속이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이때 띵기버스 같은 공유 사이트를 방문해서 공유된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일부 수정을 하거나 또는 그대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O2O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 즉 산업의 발전이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어떤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보다 인간의 욕구가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또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저차원의 기본적 욕구에서 고차원의 욕구로 5단계로 구분한 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18세기까지 인류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일손 해결을 위한 힘이 필요했고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자, 배부른 인간은 다시 욕구를 가집니다. 밤에도 활동하고 싶고 여름에도 시원한 생활을 하고 싶은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견돼 밤에 전등을 밝힐 수 있고 선풍기가 만들어져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2차 산업혁명이 탄생합니다. 자, 이제 배도 부르고 안전한 환경과 여름에도 냉장고 속에 상하지 않는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사회적 건강을 통한 여가의 욕구가 발생합니다. 일부 귀족이나 부자 중심의 특정인에게 허용한다는 교활동 등을 요구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구가 인터넷을 탄생시키고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새로운 가상세계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상의 세상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가상의 현실을 융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도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스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큰 틀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이해하기 쉽고 상식의 선에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직업이나 업무를 하고자 전공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의료 정보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은 의료혁명이라 말할 만큼 의료 서비스 분야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의료의 변화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산업혁명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의료혁명에 준할 만큼 아주 의료 서비스 분야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가 인간의 경험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후양적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은 왼쪽의 그림은 우리나라 의료정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정보 하면 OCS, 처방전달 시스템이죠. EMR, 전자의무기록, 팩스, 의료정보 영상정보 시스템이죠. 의료영상정보 시스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개념들이 정보 처리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분리가 안 된 하나의 융합된 HIS 개념으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교과서마다 다릅니다. 교과서가 못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EMR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부터 검사, 치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를 전자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핫하게 개발되고 있는 EHR은 EMR을 포함하고 여기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받은 자료까지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그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EMR을 포함한다기보다는 확장하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판단의 키워드는 이러한 규모가 아니라 데이터의 공유입니다. EMR은 그냥 환자가 방문한 병원에서 기록하는 하나의 진료 에피소드 기록입니다. 하지만 EHR은 다른 장소, 심지어 개인이 가지는 IoT 웨어러블 장비 등에서 발생한 생체 정보나 생활 습관 등 PHR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공유의 개념을 포함하는 정보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EMR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EMR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EHR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구조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외국어 표현이고 또 그동안에 개발 운영되면서 정립된 과정에서 용어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전자의무기록 EPR인데 Electronic Patient Record로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던 PHR, Personal Health Record인데요. 개인의 어떤 생체 정보, 건강 정보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어디에 귀속된다기보다는 병원 서버에 저장이 되면 EMR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 되면 EHR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정보에 누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이고 저단계인지 굳이 구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초기에 의료정보 시스템의 목적은 4S에 있었습니다. 차트리스, 필름리스, 슬립리스, 페이퍼리스라는 네 가지를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었죠.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사무 자동화의 효율의 목적을 두었고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보관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텍스트나 스캐너를 활용한 광파일 형태의 디지털화. 3단계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병원 내 정보와 통계로 활용되는 전자의무기록, 즉 EMR 시스템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정보의 가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 내에 국한되죠. 지금은 현 상태, 현 단계가 이 정도 단계에서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각 병원들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 연결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EHR 개발을 위한 4단계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림에 5단계로 표기된 PHR은 5단계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의료정보가 병원이 중심이 아니라 환자나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정보 시스템이 그동안 발생, 자료 보관이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맞춤형 정밀 진료와 예측 가능한 의료를 위한 정보 설계의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초지능 AI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연구 자료나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림의 연구 자료에서 보듯이 병리학자 의사가 영상이나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암 진단을 틀릴 오류 확률이 3.5% 됩니다. 환자도 의사도 오진을 하니까요. 자, 상대적으로 AI는 2.9%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병리학자가 AI의 진단을 참고해서 진단하게 되면 오류가 0.5%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또 오른쪽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AI 판독 스타트업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영상의학 이미지를 AI를 통해 자동 판독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방송학과 전문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한 판독지와 사진을 매칭을 해서 계속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학습을 통해서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판독을 해내는 어떤 이런 시스템인 거죠. 기사 내용에서 우리나라 빅3 병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켜 만들었는데 영상의학 전문의 확진율이 75.3%였습니다. 뭐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84.8%로 크게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AI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처럼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간이 통제하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된다면 획기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상위권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각 기관, 주로 병원이겠죠. 이곳에서 기록되는 EMR 형태의 전자의무 기록은 각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할 때와 재진할 경우에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팍스 영상은 CD 형태로 카피해가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병원에서 바로 올려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의무 기록은 아직도 종이 형태로 프린터해서 가져갑니다. 아직 표준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등은 이 분야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고 소유의 삶을 교육받고 또 그것이 성공의 방법이었습니다. 소유가 옳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유의 시대가 이끌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가치관 변화의 큰 과제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PHL은 IOB나 웨어러블 등을 통해서 실시간 생체 정보가 획득될 수 있습니다. 혈압 환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병원을 방문하면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는 고혈압이면 약을 처방하고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 복용하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서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리피트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는데 이때 의사는 환자의 문진에 주로 뭐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등 이러한 문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웨어러블 등을 통해서 평소 혈압이 기록되고 병원에 방문하기 전까지 환자의 혈압 정보가 측정되고 클라우드 서버에 또 보관이 되고 AI가 이를 분석해서 진료실에서 환자 처방을 할 때 정보와 판단 의견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 모두 구축 가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장애가 되는 큰 이유가 바로 표준화의 문제입니다. 설명한 것처럼 팍스는 개발 시점에서 다이콤이라는 표준 프로토콜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나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데 전자의무 기록은 표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병원 중심의 어떤 경영에 안정화가 되어 있는 돈이 있는 병원들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서서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표준화가 되기가 힘들었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보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사안이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미래의 어떤 방향입니다. 표준화가 왜 중요한지를 4차 산업혁명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인 플랫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경제를 위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열차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플랫폼은 인수분해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서울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역에서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등 목적지가 다양하고 또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 종류도 다양하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마다 역을 만들고 열차 종류마다 역을 만든다면 엄청난 토지와 자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원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바로 플랫폼을 통해 선로를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공유함으로써 이를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효과입니다. 인수분해에서 X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맥 OS,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어플을 개발하면서 개발자마다 운영체계까지 만든다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진 운영체계에서 작동하는 표준화 작업만 시키게 된다면 빠르고 저렴한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의료정보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의료정보 전문가를 꿈꾸는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국가변인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분석하고 보관하는 어떤 기록 업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정보관리 차원의 짭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정보관리 업무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단순히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건의료정보 분야에 특화된 빅데이터 정보 전문가입니다.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없어지는 일자리, 잃어버리는 일자리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은 새로운 창출되는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는 200년 이상 지속되고 반복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균 실업률이 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정보와 변화는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기존 존재에 대한 파괴가 요구됩니다.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기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두려워 말고 도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의 주어진 삶에 충실한다면 행복하고 자긍심 넘치는 여러분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이게 저희 좌우명입니다. 저희 좌우명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